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면 되죠. 절대자는 사회에서 정의가 크게 어그러졌을 때 세상의 모든 신검을 이용하여 의지를 드러낸다고 잘. 사회에서 정의가 크게 어그러지면 절대자가 심판자로서 드러나게 됩니다. 진짜 이거 진짜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진짜니까 적어놨겠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제도나 인간들의 사정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은 당시 최고 통치자인 왕의 기능을 무력화시켰을 것입니다. 그 당시 왕은 고종이었죠.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그래요. 저번 시간에 언급했죠. 동학농민운동은 그 조선을 멸망시키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래요. 일본군이 한반도를 점령했죠. 그것이 계기가 되었고, 그렇죠. 당시 왕의 기능을, 즉 정부의 기능을 무력화시켰겠죠. 아무도 왕을 따르려 하지 않았겠죠. 그렇겠죠.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잖아요. 분란이 일어났는데 외국의 군대를 이용해서 진압을 한다. 그러면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싫어하겠죠.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겠죠. 조선의 제도의 힘은 주변국의 제도의 힘에 비해 현저히 약했는데 동학농민운동으로 인해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하기 힘들 정도로 제도의 힘은 무력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치과이긴 하지만 그래요. 뭐 사람들이 크게 변하지 않죠. 기본적인 것들은 잘 안 변해요. 당시 조선의 정치 지도자들은 소요를 일으킨 사람들을 진압하기 위해 청에 요청하였는데 이는 소요를 일으킨 세력들을 진압할 힘도 없고 협상할 능력도 없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조선의 정치 지도자들이 왜 청에게 군대를 요청했을까요? 자신들이 진압할 힘이 있으면, 자신이 있으면 굳이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음을 그래요. 짐작할 수 있죠. 뭐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무서웠던 것이지요. 당시 조선의 제도 입장에서는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겠지요. 그렇죠. 시간을 벌잖아요. 그래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절대자는 그러한 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멸망하든 극복하여 살아남든 그것은 인간의 몫으로 남기고 일단 세상의 모든 신금을 이용하여 심판을 합니다. 심판을 할 때 모든 걸 이용하죠. 외국도 이용하고 그리고 민중도 이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 다 이용하죠. 심판할 때는 그래요. 조선 사회 구성원들 정치 지도자들이 섭리에 반하는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했으니까 절대자가 개입을 했겠죠. 그것이 절대자의 개입인지 아닌지를 사회 구성원들이 모를 뿐인 거죠. 이것을 가리켜 절대자의 시험이라고 합니다.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그 땅의 사람들은 어떠한 형태든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요. 절대자의 시험을 얘기했죠. 절대자의 시험까지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2017년에 2016년 겨울부터 뭔가 직관을 했던 거죠. 절대자의 시험이 다시 진행되는구나.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절대자의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죠. 물론 당시
사회에서 정의가 크게 어그러진 것은 역사적 산물이니 당시 최고 책임자인 고종에게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고대 농경국가 시대의 그 산물이죠. 거기서 못 벗어났던 거죠. 이전에 두 가지 제도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하지만 최고 책임자는 제도를 성장시키고 정의를 살피고 어그러진 정의를 바로잡을 사명을 지니고 있으니 사명을 행하지 못했던 이상 제가 가장 크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최고 책임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뭘까요? 사회를 유지 발전시킬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겠지요. 고종이 어쩔 수 없었다. 그런 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도입해서 국가를 유지 발전시킨 나라는 많잖아요. 일본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도입해서 발전시키려 했잖아요. 실제로 빠른 시간 내에 국력을 크게 성장시켜서 그래요. 국력도 강해지고 사회 구성원들도 보다 나은 삶을 살게 된 거죠. 조건이 다르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조선이라고 해서 더 빨리 할 수 없었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요.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겠죠. 이전부터. 안 한 거죠. 그냥 방기한 거죠. 고종 이전에도 할 수 있었겠죠. 또한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 역시 조선의 멸망에 결정적 기여를 하였으니 죄가 작지 않습니다.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선의 멸망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절대자의 뜻에 반한 행동을 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시대 사람들을 평가하면 탐욕과 무지로 인해 절대자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결과 멸망을 면치 못한 인간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의 평가는 냉엄한 것입니다. 그렇죠. 절대자의 시험이 이루어지면 시험이 이루어지는 국가에 속한 대다수 인간들은 주관에 함몰되어 구체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채 후천적 무아에 드러난 진리와 진실에 근거하지 않은 후천적 무아는 마음에 했죠. 객관성을 상실한다고 했죠. 객관성 안에 구체성 그래요. 근거하지 않은 추상적 목적을 위해 극한 투쟁을 하게 되는데 절대자의 시험이 이루어지면 사회적으로 절대자의 시험이 이루어지면 극한 투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리와 진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상적 목적을 후천적 무아에 드러나게 한 주체는 절대자로 볼 수 있으며 그래요. 그 결과 국가 형태의 변형 내지 멸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진리와 진실, 많은 사람들이 진리와 진실에 근거해서 행동하려 하지 않고 수상적 목적만 쫓는다는 거죠. 광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절대자의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와 같은 사실이 어느 정도 짐작한 이들도 있죠. 그래요. 법철학에 나오죠. 결국 지금까지 다루어졌던 의지의 요소 속에는 내가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일체의 목적을 포기하면서 또한 모든 것을 추상화할 수도 있다는 뜻이 담겨 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의지에는 모든 것을 추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예컨대 프랑스 혁명의 공포 시대로서 프랑스 혁명 역시 일종의 폭동이죠. 폭동이란 말을 싫어하는데
어, 그래요. 정부에 대적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반정부 운동하는 거를 이게 보통 폭동이죠. 요즘에는 평화적으로 진행돼서 시위라고 하지만 뭐 폭동, 밀란 그런 거죠. 예컨대 프랑스 혁명이 공포시대로서 그야말로 여기서는 재능이나 권위라는 면에서의 일체의 구별이 말소되어야만 했던 것이다. 이런 이것저것 안 따진다는 거예요. 오직 그 시대에는 모든 특수적인 것을 거스르는 공포와 전율과 투쟁만으로 일관하였으니, 왜냐하면 광신주의는 추상적인 것을 원할 뿐 결코 짜임새 있는 조직, 계통 따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대상을 필요에 입각해서 혹은 또는 객관성에 입각해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수한 입장 같은 거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경우이건 구별이 나타나기만 하면 광신주의는 이것을 자기의 무규정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도대체 구별을 없애버리고 만다. 왜 구별이 있는지 그런 건 안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혁명 당시의 민중도 역시 그들 스스로가 마련한 모든 제도를 어느덧 파괴하기에 이르렀으니, 왜냐하면 그 어떤 제도도 평등이라는 추상적 자기의식에 위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프랑스 혁명에서는 평등이 중시됐고, 평등에 반하는 대상은 모두 말소시키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광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면 광기에 빠져서 그릇된 길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해겔은 프랑스 혁명을 광기에 쌓인 되게 안 좋은 그래요. 사건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광기에 빠지더라도, 광기에 빠져서 절대자의 시험이라는 광기에 빠지는데 반드시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절대자의 시험은 그래요. 어떻게 통과하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다 달라진다는 거. 근데 어느 나라든 간에 시험을 잘 쳐서 잘 되는 이는 소수죠. 절대자 시험도 뭐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면 돼요. 통과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결과를 낳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요. 정의의 팔계. 정의의 팔계의 각계에 새겨지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윗선 절대자, 중간선 행위 속에 간직된 양으로 측정되는 주고받음, 아래선 사회 구성원의 행위. 사회 구성원의 행위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행위 속에 간직된 양으로 측정되는 주고받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의가 생겨난다는 거죠. 정의와 관련된 파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게 절대자, 두 번째 게 개인적 정의, 세 번째 게 사회적 정의, 네 번째 게 보편적 정의, 다섯 번째 게 일체를 이룬 정의. 개인적 정의, 사회적 정의, 보편적 정의가 그래요. 일체는 게 일체하면서 이루어지면 좋겠죠. 절대자의 절대자의 시험, 제도의 질적 전환, 여덟 번째 게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던 시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요. 계속 살펴보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과 촛불 시위, 태극기 집회는 이걸 쓴 동기에 대해서 얘기했죠. 쓰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다 했죠. 어느 부분에서 정의가 크게 어그러졌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겠죠.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6년 청년 실업률이 9.8%로 역대 최고로 높았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왜 할까요? 촛불 시위는 뭐라고 볼 수 있나요? 반정부 시위죠. 그 현대화된 폭동이죠. 그래요. 여기에는
네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직업 수의 증가 속도가 기존 직업 수의 감소 속도보다 작은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2013년 제정된 정년 60세 연장법 역시 활동을 거래하는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요. 폭동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반드시 필수적으로 거리에 뛰쳐나올 정도로 분노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 정도. 그래요. 정부의 불만을 가지니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거리에 뛰쳐나올 정도의 불만을 가진 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한 이로 그 당시 이 글을 쓴 이는 청년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젊은이들이 많이 나왔죠. 청년들이 나이가 들어 퇴직하는 이들의 자리는 젊은이들이 직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박근혜 정부 때 청년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60세 연장법 때문에. 그렇죠. 젊은이들이 직업은 또 어디서 생겨나나요? 일부는 퇴직하는 이들에 의해서 생기죠. 퇴직하는 이들이 나가면서 자리가 생기고, 그 자리는 젊은이들이 직업이 된다는 거죠. 또한 신설되는 기업의 증가 속도가 사라지는 기업의 감소수 속도보다 작았겠지요. 짐작인 거죠. 기업이 직업을 만들어내잖아요. 기업은 사라지기도 하고 번성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죠. 그래요. 직업의 바탕이 기업이 되죠. 기업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하고 있죠. 또한 하위 70%의 실질 소득이 감소했을 가능성마저 있지요. 좀 넓게 본 거죠. 소득 상태가 좋지 않았을 것이다. 그럴 수 있다. 물론 정확하게 분석한 것은 아니고 직관익하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모두 대통령이 관리해야 할 부분이고, 자세히 알려면 구체적인 경우를 모두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임시로 2013년 정년 60세 연장법을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노령화 사회를 대비해 좋은 뜻을 만들었겠지요. 좋은 뜻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좋은 뜻이 아니죠. 좋다고 생각되는 뜻으로 만들었겠지요. 왜 좋은 뜻이 아니라고 하나요? 좋은 뜻이 아니라는 것은 나쁜 뜻이겠죠. 나쁜 뜻을 염두에 뒀겠죠. 정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뭔가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특정 신분의 근로자를 60세까지 기업이 책임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업이 특정 신분의 근로자의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활동을 거래할 때 10년 거래를 할 수도 있고 20년 거래를 할 수도 있고 30년 거래를 할 수도 있고 종신 거래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부 역할은 뭔가요? 계약을 잘 지키게 하고 계약을 누군가 파기했을 때 분쟁 해결을 하는 것이지. 그래요. 특정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렇죠. 그래요. 그거는 잘못된 것이지요. 현 시대는 시장 지배 시대 제도와 안 맞잖아요. 시장 지배 시대는 특정 신분을 신분 제도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특정 신분을 가진 이를 법적으로 이렇게 보장하면 어떤가요? 그건 신분 제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잘못된 법인 거예요. 폐지해야 될 법인 거예요. 나이가 들면 어떡하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정부나 공조직이
일을 제한하는 법이 있다. 차별한다 젊은이들과. 그건 잘못된 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공직자나 공기업에 취업하고 싶은데 나이를 가지고 제한을 한다. 그건 어떻게 되나요? 그건 잘못된 거죠. 민간기업은 어떻게 할까요? 민간기업은 뭐 간섭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기업은 나이가 있다 해서 나이로 차별하지는 않겠죠. 회사에 도움이 되면 쓰겠죠. 뭐 어떤 사회적인 잘못된 관습이 있지 않은 이상 특별히 기업에 도움이 되는데 안 쓸 이유는 없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노령화 사회를 대비해 좋다고 생각되는 뜻으로 만들었겠지요. 하지만 새로운 직업 수요 이전과 속도가 기존 직업 수요 감소 속도보다 월등하지 않은 이상 청년 실업률의 증가는 불가피하지요. 새로운 직업이 많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박탈되는 청년들의 직업을 커버를 못했을 수도 있는 거지요. 여기에 좀 약간 조사가 필요해요. 근데 실업률이 크게 증가했다는 거는 청년들에게 대단히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인 거죠. 그것의 핵심이 60세 연장법이라고 당시 이거를 선인은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러면 청년들은 직업 선택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니 이는 정의와 깊은 연관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깊은 연관이 있죠. 청년들이 박탈감은 분노로 바뀌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한 요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청년들 중에는 이러한 부분에서 불의를 느꼈을 것이다. 거리에 뛰쳐나올 정도로 불만을 지니게 됐을 것이다. 그렇게 이글을 스님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혜택을 입게 된 특정 신분을 지닌 회사원 내지 봉급자들은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지요. 사실 은혜를 입은 특정 신분을 지닌 회사원이나 봉급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고마워해야 정의 원칙에 맞습니다. 그렇죠. 특정 신분을 지닌 이들에게 이익을 주는 법을 제정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앞장서서. 하지만 경제가 어려워져 사회적 생명 활동이 악화된 상태이거나 이외의 요인으로 인해 분노한 상태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고마워할 만한 일인데 그것을 상쇄시키는 요인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 정유라로 대변되는 교육비리 같은 경우도 교육 영역에서 불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발생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요. 물론 동학농민운동 때처럼 정의가 절대적인 측면에서 심하게 어그러진 것은 아니나 시대별 공간별로 특수성을 지닌 인간들이 감정상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보아야 하겠지요. 시대별 공간별로 분노할 수 있는 일이 다르다는 거지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와 같은 일이 현 시대에 일어나면 어떡할까요? 아주 큰 분노를 일으키겠죠. 한국에서는. 근데 그 정도 불의가 한국에서는 지금 당장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다른 것에 불만을 가질 수 있으면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된 결과는 역사적인 결과이기도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사명감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었지요. 고종이 사명을 행하지 못한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역시 사명을 다하지 못하였다. 사실일까요? 진실이겠죠. 우파 정당의 대표로 나오니가 무엇을 했다는가요? 무엇을 했나요? 좌파 정부에서나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특정 신분을 약자로 간주하고 이런 일은 그래요. 안 되는 거죠.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그래요.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 어긋난 거죠. 앞에서 언급했죠.
박근혜 대통령 때도 박근혜 대통령 역시 박근혜 정부 역시 포퓰리즘 일종의 사회주의 각한 포퓰리즘이 한국에서 몇십 년간 몇십 년까지 아니더라도 꽤 오랫동안 유행했죠. 박근혜 대통령이라 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파 정당만 좌파 정책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파 정당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이들에게 버림을 받은 거예요. 시장 지배 시대 제도 의지에 지배당하는 이들의 많은 이들도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버렸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설사 실수가 있더라도 시장 지배 시대 제도 의지를 실현하는 노력을 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시장 지배 시대 제도 의지를 실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려고 했겠죠. 물론 그 당시에도 일부 지키려고 했지만 많이 약화됐던 거죠. 그 지키려고 했던 애들이 있었지만 그 정도로는 안 됐다는 거예요. 또한 좋은 뜻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정책이 정의를 더욱 어그러지게 한 결과를 만들어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자면 한국에 존재하는 자본의 당시 상태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여기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만 하다가 그쳤죠. 자세한 내용을 적진 않았죠.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